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신 최영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비대위에 합류하신 뒤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주 두 차례 회의가 있고 또 현장 방문도 있고 해서 비상대책인데 정말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개헌특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개헌특위 위원이신데 앞으로 개헌특위 활동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예,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다 높은데 특히 원래 이 개헌에 대한 관심은 우리 당보다 민주당 쪽이 높았습니다. 역대로. 네. 예,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는 역시 개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단 한 분 때문에 지금 공론을 못 하고 있죠. 네. 어제는 그 서울대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에서 네. 전직 국무총리, 역대 정부의 국무총리요, 또 전직 역대 국회의장, 네. 예, 또 헌정회장, 네. 또 저 민주당 우리 당을 두 분씩이나 다 비대위원장 맡으셨던 김종인 위원장 네. 여러 원로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지금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헌법 개정에 대한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된 헌법 개정 그 열이 특히나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뭔가 이런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고 이런 그 국가 비상사태까지 생기는 것에는 이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헌법을 이제 조금 손볼 시점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해서 사실은 저희 당이 먼저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저희는 되게 보수적이어서 이게 무슨 개헌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도 좀 보수적인데 네. 이번에 이제 이 크게 보자면은 행정권과 입법권의 충돌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지금 국회의장께서나 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자꾸 미루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되는 법이 없어서 만약 그 탄핵 결정 이후에 무슨 결정이 생기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 또 그 제일 좋은 방안은 탄핵 소추 이 기간 중에 네. 개헌 논의를 해서 개헌안을 마련하자. 완벽한 개헌안이 아니라 이 권력 구조의 충돌 문제부터 해결하자. 권력의 분산부터 해결하자. 이런 논의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정 회장님이 정대철 예, 회장님이신가 어제 이제 발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분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왜 미온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쭉 말씀하신 걸 보면은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래요. 이전에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개헌을 약속하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 때는 개헌을 약속했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죠. 개헌을 약속했다가 개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뭔가 권력에 가까이 있다 생각하면 항상 이 개헌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데 아마도 지금 이 개헌이 특히 필요한 까닭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 국민들 간의 극단적인 분열과 대치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역시 이 개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로 인해서 생겼던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런 과정인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헌법재판소의 이제 좀 합리적인 결정,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가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정치권에서도 뭔가 큰 협치를 위한 장치를 더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조기 대선 국면에 만약에 접어든다면 개헌 공약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선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딜레마도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노마크 찬스로 달려가야 되고 한 과거 좀 유력한 대선 후보라든가 잠재 후보 같았으면은 40% 50%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30%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서. 예, 탄핵 전국 속에서도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호감 비호감이 또
엇갈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주변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큰 국민 통합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뭔가 어느 시기에는 개헌 같은 이런 카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은행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겠죠. 보수 잠룡들 예. 개헌에 공감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임기 단축 카드도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헌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선거가 대통령제는 5년마다 한 번씩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 4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4년 되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2년씩 이제 네.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마침 중간 평가처럼 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가 5년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끼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는 뭐 4년 중에 선거가 없는 날, 전국적 선거가 없는 날이 딱 한 해 정도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년 선거가 있는 이런 되어서 그것도 좀 일치시키면 어떠냐.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자면은 2028년에 이제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함께 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논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번 임기를 단축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임기를 단축했으라도 중임제로 하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일 개헌을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시에 한다면은 네. 그 대통령부터 적용할 수도 있겠죠. 3년 하고 뒤에 4년 돼서 요 첫 번째는 7년 하는 걸로 연임이 7년 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년만 하겠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 생각에는 뭐 정말 그렇다면은 오히려 행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같이 합치는 것보다도 만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랑 같이 합친다. 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년만 하겠다. 1년만 하고 개헌만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성목 권한대행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숙고할 점이 많다는데 국무위원들이 좀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임명하진 않는 분위기죠? 예, 이것도 그렇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재판관이 실제로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공개 재판, 공개 변론 이런 기록들을 다시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 기간이 늦어진다고 조금 주저하는 또 경향도 기류도 좀 강한 편인데 이 속내는 예, 속내는 또 실제로 한편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게 원래 국회 전통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3명을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여야 한 사람씩 교섭단체 네. 한 사람씩 하고 한 분은 여야가 공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우리 2명 다 해야겠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대응 것이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부분이어서 내가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하기 그렇다 해서 이제 보류했던 이유인데 그 문제 이제 남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정치권이 이렇게 나눠 먹는 이런 방식의 추천 네. 이건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독일의 독일에는 헌법재판관이 있죠. 또 헌법재판관 역할을 이제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합니다. 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없다고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관이 헌법재판관인 셈입니다. 그 두 나라를 보면은 좀 압도적 다수로 국회에서 의결 한다고 합니다. 약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특정 정당을 편들어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최고 대법관, 최고법관이 되시려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아예 보면은 그 최근에 뭐 마은혁 우리 재판관 후보도 지금 임명돼 있지만 임명된 건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의결된 상태이지만 네. 나 뭐 정계선 후보 보면 특정 정파적 성향 그동안 판례라든가 이걸 위해서 또 스스로가 어느 쪽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은 네. 만약 그런 분이 이런 체제 독일 체제였으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역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야 될 테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좀 이런 불비점도 이게 국회에서 자기 편을
헌법재판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의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치적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최고법관이기 때문에 국민 네.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좀 보편적이고 덜 당파적인 초당파적인 이런 큰 견지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지금 정법을 보면요, 아예 이게 민주당 우리 목에 돼 있으니까 우리 목은 보면은 그렇게 뭐 이념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원만하고 저희들은 좀 실력 위주로 뽑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 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예컨대 네. 뭐 특정한 그 무슨 법학회 무슨 해 출신들 네. 그 이념 성향이 뚜렷한 분들로 계속 채워 나가는 것이 이런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나올 걸로 보세요?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 탄핵 소추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추 내용을 굳이 따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너무 무무리한 소추다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이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소 자기들 추석에 권한 대행의 그 탄핵 소추 의결은 그 대행하는 그 권한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그 3분의 2가 되었어야 맞는데 당시에 그냥 그 주경연장 않고 국무총리의 준용해서 가반으로 그냥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면 되는데 그 판단도 미루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빨리 해서 권력 공백을 최소화해 줘야죠. 권한 대행의 대행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한 대행이 마침 국제 통상이라든가 외교 무대라든가 그렇죠. 예, 권위가 높으신 분인데 이런 시기에 좀 빨리 좀 복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 권한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보이콧했어요. 이 같은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번 사태가 사실 이 탄핵소추 사태이기까지 보면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이게 87년 헌법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뭐 7년씩 하던 또 장기 독재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난 몇십 년 흘러보니까 갑자기 제왕적 당대표가 나타나가지고 공천도 좌지우지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이러니까 탄핵소추가 27, 9건이 이어지고 있고 뭐 예산권이며 특별검사로 해서 사실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거나 급박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권한 남용 같은 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그 지금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이걸로 공론이 분열돼 있고 광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 편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다수당으로서 권력을 공백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면은 다수당으로서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의 문제는 국회의 전통과 관행에 다른 문제고 원칙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속내는 괜히 지금 마은혁 재판관 들어가서 재판 한 달에 더 지연되면은 우리 손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최고회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국정협의체를 발행시켜서는 안 되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해야지만이 그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추경 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예. 일단 뭐 여야 협의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빠진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가 빠지면 아무래도 여야 간에는 또 입장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봉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수당으로서의 네. 이번에 이제 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 국회의 책임도 국회의 특권 지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회 되게 싫어합니다. 뭐 제일 헌법기관 중에 신뢰도가 낮은 게 국회고 또 선출직 공직자 중에 제일 욕먹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 국회 스스로가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라든가 또 우리 오해받는 것이라든가 또 국회에 가면 뭐 되지도 않고 이렇게 싸우기만 한다는 이런 인식을 바꿔줘야지만이 그 대통령도 물론
많이 싫어하고 네, 반대합니다만 네. 국회를 네. 더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국정협의체 같은 걸 통해서 이제는 진짜 다수당이 책임을 좀 보여줘야 될 시기. 지금은 뭐 권력의 일종의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럴 때 다수당이 좀 큰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오히려 그냥 뭐 소수 야당 하듯이 하니 참 국민들이 걱정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의원님 비대위원이시니까 네. 여야 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경인가요? 어떤 부분이 그래도 조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추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연금 문제, 국민연금이 과연 지속 네. 가능하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세대는 우리는 죽으라고 넣기만 하고 나중에 파산되면 그렇죠. 못 찾는 거 아니냐는 걱정. 그래서 모수 계획이니 뭐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추경 문제. 추경 문제도 다수당이 뭐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 추경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소수당 여당이 보면 답답해 보일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요.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무슨 추경을 넣을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네.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게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많아야 2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몇 조에서는 20조쯤 되겠죠. 뭐 지금 저 이재명 대표처럼 뭐 40조 이래 버리면요. 시장이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서민금융의 토대가 되는 뭐 금융채 또는 우리 중소기업까지 또는 대기업들은 회사채 금리가 폭등하면 결국 금리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득이한데 지금 그것도 빨리 좀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좀 결단을 내려줘야죠. 예. 그렇군요. 현안이 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그렇습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는 나올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당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어떤 정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재판은 뭐 엿가락처럼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고 사실은 선거법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6개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의 재판은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은 그렇고 한편은 헌법재판은 6개월 내에만 끝내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뭐 급하게 서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뭐 쟁점도 뭐 처음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할 때 넣었던 내란죄는 빼고 하고 뭐 이러니까 첫 번째 국민적인 의심과 또 반대하는 분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요. 지금 또 한편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나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은 그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의 경우는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기에 좀 논란이 됐죠. 예, 뭐 그것도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따지고 있고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국민적이 수긍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그 논의를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관의 전원 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뭔가 서두른다, 뭔가 절차를 어겼다 이런 네.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탄핵소추 결정 이유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용으로 될 경우에는 반대했던 분들이 그 분노가 클 것이고 또 만일 기각될 경우에는 뭐 찬성했던 분들의 분노가 클 것인데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 그 적법 절차적으로 좀 더 굉장히 논해야 하는 지금 여기서 이제 4월 18일도 사실 빠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왜 4월 18일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이 얘기가 좀 관심을 끌어요. 이게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 6월 26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숫자에 관심을 갖는 부분인 대법원 재판은 지속돼야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그건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만일 어떤 무슨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재판부에게 내가 일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달라고 단언하는 모양새가 더 설득력이 들 것 같은데 이분은 계속 미루어요. 심지어 법원에서 이 재판을 미루지 못하게 하려고 새로운 이 재판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한 지금 사람들의 분노를 더 자꾸 보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당이 옛날에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역설적인데 옛날에 홍준표 경남지사 때 홍준표 지사가 그 이듬해 이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때 재판 중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비가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수많은 논거를 제공했는데 소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새롭게 수사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진행되는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에 민주당이 뭐 풍부한 그 논거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걸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그걸 되돌려 받게 생겼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근데 무슨 서류 송달 절차 이런 것만 해도 막 1개월, 2개월 지연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민이 좀 지분을 나눠 가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 되게 임팩트 있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이 참 이분이 참 세세에서부터 꽃게밥까지 참 매우 위태로운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솝우에 나오는 아닙니까? 그 황금을 낳는 거위 같은 이야기인데 아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상상하고 벌써 그 거위를 키울 생각보다는 거위 배를 가를 생각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민주당식의 이런 정책으로는 이런 엔비디아 같은 걸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력을 공급합니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나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는데 한전을 그렇게 큰 적자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리고 전선이라든가 이것 하지 않고 또 혁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진들의 간절한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2시간법 같은 거 이런 제외 같은 거요. 화이트 이그젬션이라 해서 정말 고소득자고 이런 분들은 자기 연구개발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엔비디아를 키우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